만약에 여러분이 그린 그림이 1,000억 넘게 팔린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 1,000억이 내가 죽고 나서 생긴 돈이라면 어떨까요? 이건 실화입니다. 이번 주는 사랑받지만 사랑받지 못했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반 고흐가 그린 가시아박스의 초상은 1990년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8,2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25억에 낙찰되었어요. 하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 판매한 그림의 수는 이 작품 단 한 점이었다고 해요. 생전에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후대의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게 된 화가 빈센트 반 고흐. 고흐에게 영향을 준 인물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빈센트 반 고흐의 동생 테오 반 고흐,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고흐의 하우스메이트이자 화가 고갱입니다. 고흐의 동생 테오는 파리에서 그림을 파는 화상이었어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재료비가 꽤 많이 들어요. 테오는 고흐가 작품 활동을 하는 동안에 형의 생활비와 그림을 그리는 데 드는 재료값을 모두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고흐는 동생에게 보낸 편지마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을 적었다고 해요. 물론 테오는 가끔은 형에게 불만을 가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엄청난 우애죠. 테오가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을 잠깐 볼게요. 나 역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만큼은 마음 편히 쉬고 싶은데 형은 잠시도 나를 내버려 두질 않아. 더는 못 참겠으니 아예 여기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형 속에는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들어있어. 한 사람은 드문 재능을 가진 진정한 예술가이고 또 한 사람은 이기적이고 무정한 인간. 이들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내게 말을 걸어오니까 듣는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가 없어. 게다가 형을 지원하는 일을 그만둘까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하지만 형은 예술가야. 그것도 아주 드문 재능을 지닌 예술가. 그런 형을 모른 척한다는 것은 화상으로서 한 사람의 성실한 인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대. 형은 반드시 후세에 길이 남을 멋진 작품을 만들게 될 거야. 고흐와 동생 테오가 주고받은 편지는 18년 동안 총 668통이 된다고 합니다. 테오의 지칠 줄 모르는 격려는 고흐에게 힘이 되었고, 고흐는 테오에게 활기찬 대화 상대가 되어주며 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대화들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런 편지들은 후대에 고흐와 고흐의 작품을 이해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고갱은 고흐에게 우정의 기쁨과 절망을 동시에 안겨준 사람이었습니다. 고흐와 고갱의 첫 만남은 이 집에서부터 시작됐죠. 이 작품의 제목은 보이는 그대로 노란 집입니다. 1888년 파리를 떠나 프랑스 남부지방인 아를로 이사한 고흐는 화가 공동체를 꿈꿨어요. 화가 공동체란 화가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림을 그리고 서로 영감을 받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동 작업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동료들이 모이지 않았고 단 한 명, 고갱만이 이 제안을 수락했어요. 우리의 고흐는 새로운 동료가 온다는 소식에 얼마나 설렜겠어요. 그래서 고흐는 고갱을 위해서 고갱의 방 인테리어를 시작합니다. 고갱의 방에 걸어두기 위해 그린 작품이 해바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고갱은 테오의 제안으로 이 노란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테오가 고갱의 빚을 청산해주고 앞으로 자신의 그림을 팔아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더욱이 너무 슬프게도 고갱은 고흐의 작품을 자주 무시했다고 합니다. 결국 둘의 사이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납니다. 고흐가 꿈꿨던 화가 공동체는 이렇게 고갱이 떠남과 동시에 끝나게 됩니다. 이때 고흐가 스스로 귀를 잘랐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고흐보다 오래 살았던 고갱의 말에 의해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의 입장을 듣지 못한 우리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론 강 위로 별이 빛나는 밤은 고흐가 고갱이 프랑스 아를로 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처음 듣고 조금은 흥분한 상태에서 그린 작품이라고 해요. 강 건너 마을의 가스등은 물에 반사되어서 금빛으로 빛나고 저 위 하늘에 보이는 별은 큰 곰자리 별이라고 합니다.
고우는 직접 밖으로 나가서 그림 그리는 방법을 더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은 별빛이 가장 아름다운 9월에 밖에서 모자 위에 촛불을 켜고 그렸다고 합니다. 동료가 온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금빛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그렸을 마음에서 이렇게 헤어지기까지 고우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이 의자 그림은 고우가 그린 자신의 의자와 고갱의 의자입니다. 자신의 의자는 카펫도 팔걸이도 없이 초라한 나무 의자며 그 위에는 담뱃삼지와 파이프가 놓여져 있어요. 반면 고갱의 의자는 카펫 위에 있으며 팔걸이가 있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의자네요. 그리고 그 위에는 계몽을 상징하는 촛불과 지식을 상징하는 책이 놓여져 있어요. 초라해 보이는 의자와 세련된 의자를 그린 고우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그렸을지 궁금하네요. 이쯤 되면 고우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고갱에게 화가 많이 난 친구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양쪽 모두의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고 각자 서로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한 것들이 여러 입을 거쳐 각색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고우가 그린 초창기의 그림들을 보면 고우가 잘 생각이 안 나죠?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고우의 그림은 고우 작품의 하이라이트, 고우 작품에서 전성기에 해당하는 작품들만 봐서 그래요. 초기 작품들을 보면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화가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고우는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고 연습한 화가입니다. 고우는 27, 8의 화가 활동을 시작해서 그가 죽은 37까지 약 900점의 작품을 그렸는데요. 이를 계산해보면 한 주에 약 2개를 그린 셈이에요. 고우는 묵묵히 오늘을 열심히 살고 발전해서 자신의 하이라이트를 본인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자신의 하이라이트에 대한 찬사를 생전에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슬프죠? 이 드라마는 닥터 후인데 외계인과 지구인이 타디스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여러 시공간을 다니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반고우를 만나 벌어지는 일을 다룬 에피소드가 있는데 고우를 2010년에 오르세 미술관에 데리고 와서 반고우가 역사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 장면입니다. 고우의 성격이 사교적이지는 않아서 주변 사람들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해요. 더군다나 10년 동안 단 한 점의 작품만 판 화가로서의 인생은 많이 고달팠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에게 보내는 찬사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값졌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나마 드라마적인 상상으로 고우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엿보았습니다. 오늘 보여준 작품 말고도 더 많은 작품이 있는데요. 오늘은 태호와 고갱과의 관계 위주의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